안녕하십니까, 임정원입니다. 주말에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를 치렀고요. 오늘 마지막 모의고사 답안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이제 높지 않고요.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모의고사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문제들 위주로 좀 골라봤습니다. 너무 많은 모의고사를 우리가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다시 냈을 때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막 여기 모의고사도 하고 저기 모의고사도 필요하고 막 모의고사는 많이 모았는데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가까지는 이제 못하는 학생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사실 뭐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다른 학원도 많이 보면 대부분의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낼 때 이제 저 학원에서 어떤 모의고사를 보는지 조금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강사들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원에서 큰 틀이 이제 다르지 않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배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 과목의 모의고사는 다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뭐 기존에 냈던 모의고사를 다시 이렇게 이번에 단기 집중 같은 코스에서도 냈을 때 그 답도 제대로 못 쓴 친구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높아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말초신경에서 척수신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척수신경의 개수를 묻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척추체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2020년에 나왔고요. 지금 이거는 척수신경을 묻는 문제입니다. 척수신경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2006년도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출에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로 나왔던 모든 문제는 최근 3, 4년 이전 거는 반드시 내가 숙지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척추체와 척수신경의 다른 점은 이 경수신경이 한 개 더 많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보면 경수가 8개, 흉수가 12개, 요수 5개, 천수 5개, 미수 1개. 그래서 총 31고요. 개수가 만약에 헷갈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개수를 딱 정신 차리고 외울 수 있는지 힌트를 알려드리면, 요거 합하면 10개죠. 요거 합하면 10개죠. 하나. 그래서 총 31가 되게 됩니다. 제가 문제에서 답을 천골이라고도 썼는데, 뭐 경골신경, 흉골신경 요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 출제자가 이 사람이 답을 알고 썼다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틀린 거는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1쌍이 되고요. 그리고 뇌신경 중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가지고 있는 신경에 대해서 써라. 이 뇌신경에 대한 문제는 뇌신경의 개수를 12개를 쓰는 문제가 아주 70년대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문제는 7번 뇌신경의 기능, 그리고 이 안면마비, 벨마비에 대한 증상, 치료법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정리노트 뒷단에 소개가 되어 있죠. 이 뇌신경은 12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2쌍의 뇌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그리고 감각과 운동을 모두 관장하는 뇌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과 운동을 모두 관장하는 신경은 5, 7, 9, 10번으로 되어 있어 5번 신경은 3차 신경이고요. 3차 신경은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신경과 상악신경은 감각신경에 해당합니다. 이 안신경은 이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고요. 하악신경은 이 혀나 구강, 점막 이런 데 감각과 더불어서 저작과 관련이 있어서 이 하악신경은 혼합신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번 뇌신경은 이 안면신경이고 이 안신경하고 굉장히 많이 학생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안면신경은 우리 얼굴에 표정근, 근육을 담당하는 가장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 눈물 분비, 타액 분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동 기능의 운동신경으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고요. 감각신경으로의 역할은 혀의 3분의 2의 미각을 담당한다. 그 하악신경, 이 3차 신경에서의 하악신경은 그냥 단순한 지각신경을 말하는 거고요. 디테일한 고유 감각, 맵다, 짜다라는 미각이라는 고유 감각은 7번 뇌신경에서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눈물 분비나 타액 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교감신경 배웠죠? 교감신경은 자율신경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어떤 혈관의 수축, 확장, 어떤 호르몬의 분비, 이런 땀의 분비, 눈물의 분비 같은 운동신경과 관련된 우리 몸을 조절하는 운동신경만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래서 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이 교감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의 역할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시험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요. 사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에 관한 문제는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생물에 이제 배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쉬운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하정 그 의학 기출에 3-4번씩 노출이 된 문제예요. 하지만 그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제가 안 낸 거지,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낸 건 아닌데 그거를 너무 많이 틀리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교감은 긴장, 놀란다, 이런 거와 상관이 있다 그랬고, 부교감은 긴장 완화, 행복, 릴렉스.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두근두근, 콩당콩당, 떨려. 그랬는데, 합격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확 풀어진다 했잖아요. 그게 부교감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물의 분비와 타액 분비는 너무나 행복하고 소화가 잘 돼, 이런 상태니까 부교감 신경일 것이고, 지금 깜짝 놀랐어. 면접에서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동공이 확대되고, 혈관이 수축되고, 기관지도 확장되고,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교감신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동공이 확장, 혈관이 수축, 방광이 수축되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동공이 수축, 땀의 분비가 덜 나게 되죠. 그리고 소화기계 운동은 항진되고, 눈물의 분비는 촉진되고, 타액 분비는 촉진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쉬운 생물 수준의 문제인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안면신경은 혀의 3분의 2 전방의 미각을 담당을 하게 되고, 9번 신경은 우리가 설인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설은 혀 설자고, 이는 인두할 때 인자입니다. 그래서 혀와 인두의 감각을 담당한다. 그래서 혀의 후방의 3분의 1의 미각을 담당하고, 이 또한 이제 그 타액 분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감각신경, 요거는 운동신경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미주신경은 우리가 주로 이제 그냥 쉽게 내장의 운동과 감각,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5, 7, 9, 10번은 혼합신경에 해당한다. 이 혼합신경을 묻는 문제는 각 학원의 모의고사에서 모두 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혀의 감각과 운동을 관여되는 뇌신경을 써라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우리 그 기본서 8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80페이지를 보면 혀와 관련된 신경을 우리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정리 노트에 똑같이 언급된 게 7번, 그리고 9번, 그리고 12번 설하신경이 있습니다. 설하신경은 혀의 운동과 관련된 이제 신경인데요. 이 3차 신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3차 신경의 하악신경은 이 혀의 미각이 아닌 단순 지각을 담당하는 일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는 썼는데 정리 노트에서는 제가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 쓰라라고 했을 때는 제가 요거 고민을 했는데 3차 신경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고유 감각은 안면신경과 설인신경이고요. 단순 지각은 3차 신경이 들어갑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운동과 관련된 신경에 미주신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미주신경은 혀가 아니고 혀 뒤쪽에 목구멍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혀만을 봤을 때는 운동은 설하신경만 해당한다. 그래서 기본서에 나온 요 80페이지 나온 내용대로 4개의 신경으로 외우시고요. 요거는 2006년도에 기출로 나온 적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유의해서 잘 정리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장은 통상적으로 외상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관절 내외 장애를 일으킨다. 먼저 슬래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구조물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인데요. 슬래장 또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나온 문제고요. 이게 기출이 2000년, 2015년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00년에는 슬래장을 일으키는 이제 슬래장의 정의와 이제 그 발생 원인, 2015년은 원인이 되는 조직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그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슬래장은 우리 무릎에 있는 구조물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운동 시 발생되는 통증, 기능 장애 등을 말하는 건데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반월상 연골 파열이고요. 그 밖에 무릎을 안팎 그리고 내외측으로 지지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물의 손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대 같은 경우에는 전 후방 십자 인대 그리고 내외측부 인대가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관절내 유리체, 관절내 돌아다니는 이제 이물질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내 돌아다니는 유리체라던가 경골 극의 손상은 이 보면은 이제 경골뼈에 요런 데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반월상 연골, 내외측 측부인대, 전후방 십자인대까지만 해도 6개잖아요. 그래서 막 그 뭐 슬개하, 지방, 비움 이렇게 디테일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래장의 정의와 슬래장의 원인이 되는 구조물을 알아두시고요. 기출로는 전후방 십자인대는 2021년도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후방 십자인대 2017년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측 측부인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월상 연골 파열도 2차에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 파열은 제가 2차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연습했고 각 학원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 파열 같은 경우에는 관련 증상, 압통, 그리고 덜컹거림, 그리고 관절의 불안정성, 그리고 무릎의 신전의 장애로 인한 대퇴사두근의 위축, 그리고 검사, 신체 검진은 뭐야? 맥도날드에서 애플파이를 웅크리고 먹는다. 그래서 맥머레이, 아프레이, 웅크리기 3개 검사 반드시 알아두시고 검사를 할 때는 항상 민감도가 높은 검사는 뭐냐? 연부조직 손상에서는 MRI다. 참고로 우리가 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감도가 높을 때 때로는 방사선 검사가 더 민감도가 높을 때가 있어요. 왜? 인대의 손상은 밀리는 관절의 불안정성을 우리가 이제 초래하잖아요. 관절의 불안정성을 보는 가장 좋은 검사는 사실
스트레스 뷰 방사선 검사예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이게 MRI가 민감도가 좋다라는 책도 있지만 정형외과 책에서는 방사선 후방 전이 검사가 훨씬 더 민감도가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MRI가 연부조직 손상에서 가장 민감도가 좋다. MR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제가 단기집중 모의고사에서 문제에서 했지만 이 원리가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원자의 농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걸 영상화 시킨 거예요. 수소는 뭐예요? 수소는 H야. 즉 우리 몸에 물의 농도의 변화에 따른 거를 영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MRI 영상을 표현할 때 보통 T1 강조 영상, T2 강조 영상이라고 해서 두 가지 영상을 찍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T1 강조 영상은 주로 해부학적인 구조를 확인할 때 이제 많이 이제 써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뼈는 검게 보인다. 그래서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얗게 보이는데 이 T2 강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발달해서 이 H 수소이온 농도를 따라서 이것만 확 강조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의 농도가 많을수록 하얗게 고신호 강도로 표현하는 이 H 수소이온 물을 강조해서 찍은 영상이 T2 강조 영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뇌경색이나 무엇인가 낭종 같은 게 이렇게 머리에 낭종이 있다. 그럼 이 안에 물이 차 있다. 그러면 그냥 T1 강조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던 것이 물을 싹 확대해서 물만 딱 포커스해서 보면 이게 더 하얗게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병변을 확인할 때, 병소를 확인할 때는 T2 강조 영상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 같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의학기록 기출에서 이 문제 2번이나 나왔고요. 또한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요거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건강검진 MRI를 찍을 때 MRI는 뭐가 좋습니까? 수소이온 농도를 이용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이 없고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요. 막 이런 얘기하고 T1 강조 영상은 뼈를 볼 때 쓰고요. 뼈가 검게 뭐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T2 강조 영상이 병변을 볼 때 훨씬 더 민감하게 쓰인다. 요거 객관식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례장을 확인할 때 가장 민감도가 높은 검사는 MRI다. 라는 얘기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후방을 안정성과 관련된 거 전후방 십자인대. 좌우는 내외측은 내측 사증 복합체, 외측 사증 복합체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서 내측 안정성에 구조하는 관여물 중 내측 측부인대 파열 시 이를 진단하는 검진법과 가장 민감도가 높은 검사 그리고 보편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했는데요.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면 이 내측 측부인대는 밖으로 당기는, 밖에서 당기는 힘을 우리는 외반력이라고 합니다. 외반력에 대해서 이 무릎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활이 있다고 보시면은 활을 밖에서 여기서 쫙 당겼어요. 여기서 쫙 당겼어. 그럼 여기가 벨트가 딱 지지가 될 거 아니야. 그쵸? 너무 많이 활을 쫙 당겼어. 그러면 활이 끊어질 거 아니야. 그쵸? 여기 이 활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내측 측부인대고요. 밖에서 당기는 힘을 우리는 외반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당기는 이 외반력에 대해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측 측부인대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 외반시 그 내측 측부인대가 파열이 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무릎의 손상이나 여러 가지 손상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 내측 측부인대만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하고요. 다른 이제 동반 손상이 있을 때만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합니다. 이것도 객관식 기출로 나온 적이 있고요.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뭐 수술적인 치료는 요거는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MRI가 가장 우리가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연부 조직 해상도가 가장 좋은 MRI가 민감도가 가장 좋은 검사이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의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서 이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요거를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잘 안 냈는데 다른 학원에서는 다 내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됐어요. 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비단 골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외상이든 어떤 질병의 어떤 반응인데 교감신경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지 말단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 진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서 지금 가장 많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진단 기준은 세계 통증 학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이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뭐 2가지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1개 이상 뭐 증상이 나타나거나 뭐 1개 이상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뭐 이렇게 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4가지 카테고리는 반드시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기출은 객관식으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사례로 어떤 사람이 프레스에 손을 끼고 난 이후에 바람만 스쳐도 아팠다. 그래서 뭐 이 사람에게 뭐 그 예상되는 진단명은 이렇게 사례로 딱 한 번 나오는데 사실 지금은 많이 진단명 자체가 있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골절의 합병증 중에서 나오지 않은 합병증 중에서 몇 안 되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2차에서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뭐 그런 면에서는 있을 수 있고 나온다고 하면 이 4가지 카테고리와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이제 질병과 이제 이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이 삼상골주사라고 있습니다. 이 뼈에 이제 골주사를 여러 번 찍어가지고 이 어떤 변화를 관찰하는 삼상골주사라는 검사가 있고, 뭐 다른 영상 검사, 뭐 CT나 MRI 통해서 기본적인 뭐 다른 감별 진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던가, 혹은 교감신경의 너무나 이제 과도한 병적인 항진 반응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교감신경 차단을 하는 검사를 해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임상적인 진단을 내리고 나서 이 1형과 2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1형과 2형을 나누는 기준은 신경전도 검사입니다. 신경전도는 이 신경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운동이나 감각신경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운동이나 감각신경 등의 어떤 신경 손상의 증거가 있다. 즉 신경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2형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이제 이 병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교감신경의 어떤 그 기능을 검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는 땀이 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한 검사라고 하는데요. 발한 검사의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뭐 따뜻한 물에 넣었다가 뭐 찬물에 넣었다가 따뜻한 물에 넣으면 땀이 나는지를 보고, 땀이 날 때 이 피부에 주름이 있는지, 땀이 나면 당연히 피부 주름이 있을 것이고요. 땀이 안 나면 피부 저항이 증가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피부 주름 검사, 피부 저항 검사, 이런 검사들도
교감신경계의 기능을 검사하는 우리가 교감신경 뭐예요? 이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땀이 많이 나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땀이 안 나고, 그러니까 땀과 관련된다는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한 기능을 테스트함으로 인해서 교감신경계의 기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1형과 2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치료는 주로 이제 이 과도한 이런 그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거의 암 환자급에서 하는 치료인데요. 약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시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거나, 그리고 경피적 신경 자극 치료 같은 이제 2형 같은 경우에 이런 치료들을 할 수가 있고, 뭐 교감신경 차단 주사 같은 것도 필요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 치유에 관련된 인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손상인자에 대한 내용이 2006년도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2차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절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손상인자, 환자 요인, 조직인자, 치료인자로 나눌 수 있고, 이것들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손상인자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기 보면 뭐 관절내 골절 외에 우리 분류압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다 손상인자에 해당한다 했잖아요. 고에너지 손상, 그리고 개방성 골절, 골절 편관에 뭐가 끼면 본드가 잘 안 붙는다 했잖아. 골절 편관, 연부조직 삽입, 그리고 분절 골절은 두 군데나 붙여야 된다 했잖아. 분절 골절, 그리고 이런 관절내 골절 같은 분류압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손상인자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관절내 골절은 왜 골절의 치유에 손상인자로 작용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묻는 문제입니다. 관절내 골절의 정의는 뭐예요? 골절선이 관절내로 침범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골절의 어떤 그 부위별 분류해서 골간골절, 골간단골절, 골단골절 하면서 관절내 골절은 이 중에서 골절선이 관절로 침범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골절선이 관절내로 침범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이 하지에 관절내 관절내 골절이 되면 이 맞춰도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반복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유압이 잘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정유압, 혹은 이 정복하는 사람이 숙련되지 못한 경우, 이 부정유압이 되면 뭐가 된다? 외상성 관절염이 된다. 그래서 2018년도 문제 중에서 하지의 관절내 부정유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낸 적이 있었죠. 또한 이 반복되는 손상, 왜 뒤덮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유압이 잘 안 되겠죠. 지연유압이 온다거나 불유압이 올 수가 있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칭칭 감아놓으면 뭐가 올 수 있다? 또 관절 강직이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밖에 이 관절내 어떤 그 관절액이 골절의 유압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절내 골절이 어떻게 골절의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절내 골절은 골절의 치유에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를 이제 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골절의 치유와 관련된 인자 중에서 골절의 안정화는 조직의 파열을 방지해서 골절의 치유를 촉진할 수 있다. 골절의 치유와 관련된 인자 중에서 치료인자는 그러니까 골절의 치료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골절의 안정화, 그리고 부하 및 미세 운동, 그리고 골절 골편의 부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골편의 부하는 이렇게 나란히 붙여놔서 빈 공간이 없게 되면 복구해야 할, 수복해야 할 양이 줄어든다. 그리고 골절의 안정화는 견고한 내고정을 하게 되고 이 조기 보행을 했었을 때 이 외상성 관절염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잘 붙을 수 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대퇴골의 원위부의 관절내 골절에서 견고한 내고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러한 견고한 안정화는 차후 골절의 부정유합이나 불유합을 예방하면서 외상성 관절염을 막고 이 원래 생활로 이렇게 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답을 쓰는 거였는데요. 골절의 안정화를 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비수술적인 거, 예를 들어서 고정, 석고 고정을 한다던가 골견이를 한다던가 혹은 이 수술적인 방법은 내고정술, 내고정술은 강선, 금속판 내고정술, 골수광내 금속정 이런 것들이 있고 외고정은 이 밖에서 고정하는 개방성 골절이나 이런 골반의 골절, 대퇴경부 골절 이런 데 분쇄 골절일 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골절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이 골절의 안정화를 묻는 문제는 제가 개방성 골절을 다뤘을 때 모의고사에서도 냈었고 여러 번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의 안정화에 해당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잘 이제 알아두시고요. 수부에 발생하는 질환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부에 발생하는 질병도 여러 번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했지만 실제 2차에서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수부에 대한 문제는 내려고 하면 굉장히 낼 게 많이 있습니다만 보면 여기에서는 수지의 손가락의 이 변형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이 손가락의 변형을 묻는 문제는 항상 그림을 먼저 그리시면 편해요. 어떻게? 이렇게 백조목을 하나 그리고 단추를 누르는, 제가 단추를 누르는 모양 있잖아요. 단추를 누르는 그림, 백조목 그림. 그래서 이거는 백조목 변형, 요거는 단추구멍 변형인데요. 여기는 원위지관절, 여기는 근위지관절입니다. 그래서 근위지관절은 과신전, 원위지관절은 과굴곡돼서 마치 원위지관절이 백조목 모양처럼 변했다. 어떤 경우에 주로 발생하냐? 망치수지, 즉 보통 우리가 못생겼다, 못생길 추를 써서 추지라고 하게 되죠. 이 추지로 인해서 이 원위지관절이 꺾이거나 이 공 같은 거, 농구공 같은 거 확 잡을 때 원위지관절이 꺾이거나 혹은 이 원위지골이 약간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거는 발생 유형에 따라서 건이 손상되는 건성추지 그리고 골성추지로 나눌 수가 있다. 단축구멍 변형은 근위지관절이 과굴곡되고 원위지관절이 과신전되는 현상으로서 이 근위지골에 있는 손가락을 피는 중앙신전건의 파열로 인해서 이 원위지 관절을 능동적으로 신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대표적인 수지의 변형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2번 수부에 발생하는 그 대표적인 검포착 증후군은 협착성 건막염을 말하는 거예요. 과사용으로 인해서 손에 발생하는 건막염 여러 번 했었죠. 득게르뱅병과 방아쇠 수지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또 이것도 했었죠. 손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구축. 손의 모양이 이제 이게 근육이나 이런 게 구축돼서 쭈그러들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것이 볼크만 화열성 구축과 듀피트렌 구축. 요거는 손바닥에 이 건막의 이 구축으로 인해서 이 갈기선 모양으로
변형되는 거. 요거는 주로 상완골, 과상부 골절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 내반주 변형이 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기존에는 나온 적이 없고요. 우리가 3범에서 장애를 평가할 때 장애 평가는 뭘 기준으로 하냐? 미국의 의학협회 AMA 기준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의 중립비를 기준으로 정상 운동 범위를 확인해서 각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 대비 얼마나 제한이 되어 있는지를 봐서 장애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의 3대 관절, 상지의 3대 관절 어떤 운동이 가능한지 여러 번 연습을 했는데요. 이 운동을 측정을 할 때 각도기로 측정을 하잖아요. 이 각도기를 통해서 의사가 측정을 할 때 능동적인 운동, 본인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혹은 의사에 의한 수동적인 운동 범위 측정을 하게 되는데 능동적인 운동은 언제 측정하고 수동적인 운동은 언제 측정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유사한 기출로 2020년도에 능동적인 운동 범위보다 수동적인 운동 범위가 더 큰 경우 이걸 물어보는 적이 있었고요. 또 비슷한 유형으로 2021년도인가? 잠시만요. 이 관절 운동의 제한을 물어보는 내용, 그리고 2020년도에 외상 후 운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이런 식의 이제 관절의 운동 범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장애 측정과 관련된 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 요거는 우리가 장애를 측정할 때 기본적으로 AMA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운동 범위는 아까 운동 제한의 원인이 확실한 것, 그리고 명확한 것, 그리고 여기 보시는 기질적인 전환, 즉 기질이라는 것은 그 몸을 구성하고는 실제적인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부러졌다, 어디가 다쳤다, 이게 확실한 경우에는 능동적인 운동 범위를 측정을 하고요. 이 운동적인 기질적인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원인이 기능적인 변화야. 어디가 다친 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원인, 그런 경우에는 수동적인 운동 범위를 측정을 한다. 그래서 이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운동 범위 측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 평가할 때 현재 장애분류표에서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근력으로 평가하고 각도로 평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기본적인 장애 평가의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7번 문제는 3보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3보험에서 악성 종양은 모두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 C, 알파벳 C로 시작을 하는데요. 알파벳 C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성 종양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D45, 46, 47.1345 몇 가지 사인 코드들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질병들의 특징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혈액 세포들이 암처럼 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암의 특징은 무한증식이야. 암세포는 그러니까 정상 세포들을 파괴할 정도로 막 무한증식하는데 혈액계에서 혈액세포가 막 증식하는 그런 질병을 우리가 이제 암으로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혈병은 백혈구 세포가 암성에서 막 변하잖아요. 근데 이 D45.46, D47.1345는 정상 혈액세포가 증식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혈구, 정상적인 적혈구가 증식했다. 적혈구
증가증, 그리고 혈소판이 증가했다. 혈소판 증가증. 백혈구가 증가했다. 요거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기본서 444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골수 증식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골수에 있는 정상적인 혈액 세포들이 증식하기 때문에 악성 C로 시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으로 인정해서 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골수 섬유화증까지 있는데요. 요거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원래 C코드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적혈구 증가증, 혈소판 증가증, 골수 섬유화증 요 세 개는 D로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47.1, 47.D45 그리고 47.4, 47.3 이렇게 C가 아님에도 암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원인은 모르겠지만 우리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골수가 지방세포로 대체가 되면서 조혈모 세포가 감소해서 범혈구 감소증을 일으키는 질병이에요. 이거는 암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백혈구, 혈소판 이런 적혈구들이 다 감소하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 이식술 같은 암과 똑같은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얘는 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I 보험의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이제 보장을 하듯이 얘는 암이 아니잖아요. 왜? 무한 증식하지 않잖아. 근데 얘는 막 증식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암처럼 다루어진다. 이 차이점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골수증식성 질환은 대부분이 KCD 코드의 변경과 상관이 있어서 KCD 코드 이제 6차, 5차, 6차 바뀌었을 때 막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골수증식성 질환으로 묶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문제는 2019년에 치매 간별진단, 치매 원인과 간별진단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치매는 우리가 어떤 뇌 기질적인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장애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진단하는 검사는 MMSEK라고 해서 간이 신경 상태 검사해서 설문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걸로 이제 치매를 우리가 이제 선별하게 되면 치매 척도 검사를 통해서 치매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금, 돈 주는 것과 관련된 담보죄가 다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치매 척도의 CDR의 항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CDR은 어떻게 제가 외우라 했어요. 김정은이 기지를 발휘해서 판문점에 사회를 보러 갔다 집어치우고 위로 몸을 챙겨갔다. 기억력, 시당력, 판단력과 문제 해결, 위생과 몸치장, 집안생활과 취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외상에서 골절에서 무혈성 괴사의 정의 그리고 호발 부위를 묻는 문제가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무혈성 괴사를 일으키는 호발 부위 그리고 무혈성 괴사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나왔는데요. 무혈성 괴사를 일으키는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퇴골두예요. 그러면 대퇴골두는 골절로 인해서 무혈성 괴사를 일으키냐? 그렇지 않아요.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는 비외상성 원인으로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얘기했을 때 로커 김경호 얘기했잖아요. 그 김경호 남자 가수가 집에 갔는데 냉장고에 술만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남자잖아요.
젊은 남자, 알코올 이런 것들이 위험인자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대퇴골두 무혈성개사 참수 제가 얘기했던 거에 스테로이드를 과잉 복용하면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을 때 이거는 재해로 우리가 처리받을 수 있다. 이런 분쟁 조정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음주와 부신피지 호르몬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외상보다 훨씬 비율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진단은 초음파와 MRI를 통해서 할 수 있고 MRI가 가장 확정 진단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했을 때 이미 골두의 함유소변, 즉 이제 골이 많이 침식됐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거는 새로운 뼈를 재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 썩은 뼈를 이제 부골이라고 하거든요. 부골을 절제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골을 절제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심하게 되면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된다. 10번 문제는요, 2006년도에 기출로 나온 문제를 제가 낸 겁니다. 3번 기출에 나온 문제인데요. 제가 기본서를 할 때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만, 기본서 229쪽에 우리가 순환기 질환을 들어갈 때 제가 죽상경화증이라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죽상경화증은 이 죽처럼 걸쭉해지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혈액이 이제 유속이 느려지고 죽처럼 딱딱하게 느려지면서 여기 내막에 이렇게 플라그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죽종을 만들게 돼서 이것이 고혈압 같이 유속이 빠르면 어떻게 된댔어요? 떨어져 나간다 했잖아.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떨어져간 이 플라그 죽종반이 관상동맥이 확 막히면 허혈성 심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경동맥을 확 막히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한 군데 더 신장혈관에 막히게 되면 신혈관 질환에서 크게 또 사지에 동맥경화성 만성 동맥 폐색 질환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장 중요한 원인 이것 또한 죽상경화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관에 다양한 이제 협착 소견을 일으키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관상동맥 질환이라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이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를 묻는 문제가 2006년도에 나왔는데요.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를 묻는 문제는 딱 5개만 생각하면 돼요.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조절할 수 없는 걸로 나누는데요. 보통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고산, 고지혈, 고혈당,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나머지 2가지 비만, 운동 부족, 하나 더 쓰면 흡연이고요. 사실 식이라던가 혹은 음주를 쓰는데요. 식이와 음주는 이 혈관의 상태에 크게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혈관에 스크래치를 주거나 혈관에 직접적인 원인을 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 이상하다고 해서 내가 체질적으로 난 기름기가 안 끼는 스타일이면 그 사람은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이, 성별, 남자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 이 정도는 반드시 정리해서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기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죽상경화증이 어떠한 질병의 원인 질환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정리해서 이 문제가
제가 구멍을 뚫었지만 여기 보면 관상동맥의 죽성 경화는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일과성 뇌혈처 맞죠? 구멍을 뚫었는데요. 구멍을 뚫기 전의 형태로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구멍을 뚫은 건데 이 죽상경화증이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위험인자가 뭐가 있는지까지 정리해서 알아두시고 계속 강조하지만 4년 이전의 기출은 내가 반드시 숙지하면서 거기서 확장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정리해서 잘 답을 쓰고, 그것을 하려면 출제자가 원한 이 답이 뭔지, 어떤 거를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끝까지 정독해서 3번씩 읽고 답을 쓰시는 연습을 현장에서도 꼭 하기 바라겠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